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메타 플랫폼스, 티커 심볼로는 META, 메타에 대해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죠? 맞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2025년 11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594달러 손인데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2주 최고가가 796달러였잖아요. 네, 거의 800달러에 육박했었죠. 계산해보면 거의 25%가 그냥 순식간에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조정이라고 하기엔 충격이 좀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메타에 무슨 문제 있나?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충분한 하락폭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막 흔들리는데도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있잖아요. 네, 2025년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전망치를 아주 굳건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가리키고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과연 이 25%의 하락, 이게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의 경고등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뭐랄까 절호의 매수 기회일까요? 좋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시장의 어떤 감정적인 움직임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 사이에 생긴 간극을 파헤치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일단 메타의 재무제표 속 숫자부터 한번 시작해보고요. 네, 숫자부터. 그리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해자, 아무도 넘볼 수 없다는 그 성벽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해자 중요하죠. 그리고 모두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 막대한 투자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어있는 암초는 없는지 아주 샅샅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숫자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딱 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주가 수익 비율, P 비율이 26.61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26.61배. 근데 사실 이 숫자만 딱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그게 현재 PE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래 이익 전망치를 반영하는 선행 PE를 보는 게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선행 P요? 네, 자료를 보시면 12개월 선행 PE가 20.6배까지 내려와 있어요. 20.6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그 최상위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맞습니다. 바로 그 기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가장 낮다고요? 그 말은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미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가장 기대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와,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메타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비해 지금 주가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네. 오히려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쓴다는데 그만큼 못 벌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을 가격에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일종의 벌금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불확실성에 대한 벌금을 아주 세게 물고 있는 셈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상대적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게 맞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에 아주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그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근데 또 보내주신 자료의 다른 페이지를 보면요. 2025년 예상 매출이 무려 1,862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25.14달러로 이건 또 아주 탄탄해요. 그렇죠. 전망치는 아주 좋죠. 돈은 앞으로도 계속 잘 벌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주가만 못 가는 이 아이러니,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지금 메타를 둘러싼 가장 큰 퍼즐 조각입니다. 사실 매출과 이익 전망이 이렇게 견고하다는 건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사업. 디지털 광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가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광고 노출 횟수도 계속 늘고 있고요. 네. 광고 하나당
회사당 받는 돈, 그러니까 평균 단가도 오르고 있어요. 이걸 경제형으로 운용 레버리지가 좋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버는 돈은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현재 주가 하락은 그 펀다멘탈, 그러니까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펀더멘털의 훼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AI 같은 분야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그 거대한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이 그렇게 돈을 태워서 정말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먼저 주식을 던진 것에 가깝습니다. 아, 일종의 심리적인 패닉이군요. 네, 심리적 패닉이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핵심 사업은 튼튼한데 미래 투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믿고 기다리려면 그 튼튼한 핵심 사업의 기반, 즉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그 해자가 얼마나 깊은지부터 확인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순서죠. 그 해자는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건가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보통 VRIO 프레임워크나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같은 분석들을 많이 쓰는데요. 네, 좀 딱딱하게 들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죠. 결국 메타의 진짜 해자는요,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일상의 관성입니다. 일상의 관성이요? 오, 그거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열고 친구 생일이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가족과는 왓츠앱으로 대화하는 이 거대한 습관, 이 자체가 그냥 거대한 성벽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인스타그램부터 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VRIO 프레임워크에서 말하는 가치, 밸류, 희소성, 레어리티, 그리고 모방 불가능성을 전부 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네, 이 거대한 사용자 네트워크 자체가 엄청난 가치고요. 이런 규모를 가진 기업은 세상에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희소하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모방 불가능성이에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 때문인데 네트워크 효과. 제가 만약 지금 1조 원을 들여서 메타 대항마 앱을 만들었다고 쳐보죠. 네. 근데 제 친구나 가족이 아무도 그 앱을 안 쓰면 그 앱은 저한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이미 수십억 명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관계의 망을 새로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메타의 가장 강력한 해자인 거죠.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까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틱톡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넥스트 틱톡의 등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포터의 분석에서 말하는 기존 경쟁자와의 경쟁이죠. 그래서 메타는 지금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용자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틱톡과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요. 네. 광고 돈을 따내기 위해서 구글이나 아마존과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메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BRIO의 마지막인 조직화, 오가나이제이션, 즉 벌어들인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나 리얼리티 랩스 같은 미래 기술에 아주 체계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최근에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4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틱톡 같은 새로운 경쟁자에게 바로 잠식당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은 아주 치열하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자를 계속해서 더 깊게 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럼 광고주나 인프라 공급자 같은 파트너들과의 관계, 소위 말하는 교섭력은 어떤가요? 메타가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 광고주들이야 다른 선택지도 있겠지만 메타만큼 아주 정교하게 원하는 고객층에게 광고를 딱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은 거의 없거든요. 타겟팅 능력 말씀이시죠? 네, 그 타겟팅 효율성 때문에 여전히 메타가 위에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공급자 쪽은 그 힘이 더 강력합니다. 공급자 쪽이요. 네, 특히 요즘 가장 중요한 게 AI 반도체잖아요. 엔비디아에만 목매지 않기 위해서 MTI라는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 자체 칩 개발. 네, 그리고 코어위브 같은 새로운 클라우드 업체와도 대규모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어요. 이건 시장이 되고 우리가 너희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상의 습관이라는 아주 깊고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해자를 지키고 또 더 넓히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자료에 나오는 효율성과 미래 투자라는 이 두 개의 엔진이 바로 그 전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메타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두 개의 엔진? 네, 첫 번째 엔진은 현재를 위한 엔진입니다. 바로 AI를 활용해서 기존 광고 사업의 효율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광고에 AI를 접목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 건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메타가 개발한 라마라는 AI 모델이 있잖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라마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제가 어떤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는지, 어떤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아, 제 취향을 파악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딱 좋아할 만한 다음 영상이나 광고를 정말 기가 막히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AI 챗봇과의 대화 내용까지 분석해서 광고 개인화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우와, 그건 좀 무섭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더 만족하고 광고주는 더 높은 효율의 돈을 쓰게 되니 메타의 수익은 극대화되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효율성의 해를 선언하면서 대규모 감원을 했던 건 어떤 맥락인가요? 그게 바로 이 두 엔진 전략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엔진으로 번 돈을 아껴서 두 번째 엔진, 즉 미래에 쏟아붓기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거죠. 아하, 현재의 돈 버는 기계를 더 강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전략, 완벽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럼 그 미래를 위한 두 번째 엔진이 바로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그 AI와 메타버스 투자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미래 그 자체에 대한 아주 거대한 베팅입니다. AI 분야에서는 단순히 광고 효율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요. 장기적으로는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 인텔리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슈퍼 인텔리전스요? 네. 자료에 나온 인간보다 5배 빠르게 이미지에 주석을 다는 기술 같은 건 그 거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 아주 작은 결과물 중 하나일 뿐인 거죠. 와, 이건 뭐랄까 전재산을 털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F1 머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네요. 그거 아주 완벽한 비유인데요. 성공하면 역사가 되지만 만약에 엔진이 한 번이라도 터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안고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실행 리스크, 엑시큐션 리스크라는 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과연 말씀하신 대로 F1 머신이 될지 아니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리얼리티 랩스가 투자하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는 더 안개 속이죠. 스마트 글래스 같은 하드웨어는 아직 시장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앞으로는 애플이라는 정말 거대한 경쟁자와 정면으로 맞붙어야 합니다. 아,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거랑 경쟁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당분간은 돈을 벌기보다는 계속 태워야만 하는 사업부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 이 거대한 투자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 외에 이 거대한 메타라는 배를 위협할 만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암초들, 자료에서 지적하는 다른 주요 리스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바로 규제 리스크입니다. 규제 리스크. 네. 지금 미국에서는 반독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유럽연합 EU에서는 디지털 시장법 DMA라는 빅테크 규제법 위반으로 언제든 막대한 벌금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발목에 무거운 족쇄가 채워진 채로 달리는 것과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AI 챗봇을 통한 데이터 활용은 이건 새로운 규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겠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잠재적인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첨예한 사회적 그리고 법적 논쟁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사용자들의 큰 반발에 부딪히거나 규제 당국의 철퇴를 한번 맞으면 한순간에 기업의 성장 동력이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정말 큰 리스크네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요즘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거시경제 리스크입니다. 아, 경기 침체 같은. 네.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이 바로 광고 예산이거든요.
메타의 매출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는 메타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투자 비용 리스크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죠. 메타가 직접 2020년까지 대규모 자본 지출이 계속될 겁니다. 라고 발표한 것이 이번 주 하락의 방아쇠가 됐으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겠네요. 그럼요. 투자자들의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쏟아부은 돈,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기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이란 안개가 주가를 계속 짓누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번 종합해보면 메타는 일상의 관성이라는 정말 막강한 해자를 기반으로 한 현금 창출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돈을 전부 AI라는 미래 패권에 쏟아붓는 아주 거대한 과도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현재 주가는 바로 그 과도기에 고통과 불확실성을 너무 크게 어쩌면 과도할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펀더멘털은 괜찮은데 말이죠. 그렇죠. 핵심 사업의 펀더멘탈, 즉 돈 버는 능력 자체가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애널리스트들이 평균 목표 주가를 840달러에서 878달러 사이로 이렇게 높게 잡고 강력 매수 의견을 내는 것도 지금의 고통이 미래 더 큰 성장을 위한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 그 막대한 AI 투자의 성과가 과연 언제쯤 가시적으로 나타나느냐가 되겠군요. 그 신호가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주가 반등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기술적 지표 중 하나인 RSI라는 게 있는데요. RSI요? 네, 주식의 과열이나 침체 정도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건데 지금 과매도 상태, 즉 너무 차갑게 식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 시장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신호군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는 투자자라면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나 AI 전략 업데이트에서 보세요. 우리의 투자가 이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시장의 단기적인 불안감 그 너머에 있는 메타의 장기적인 큰 그림을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시장은 메타가 AI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 그 비용은 주가에 충분히 아주 혹독하게 반영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됐을 때 얻게 될 보상은 거의 계산에 넣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고 그 보상의 크기가 모두의 눈에 명확해지는 바로 그 순간, 지금 이 가격이 주는 기회 또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